만약에 만약에 Wow. if 현대사 첫 해는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군사 2급 비밀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 2017년 2월 달에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만든 그 유명한 비상계엄 문건. 최근에 이제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시도를 했다. 더 나아가서 베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2017년에 이 사건이 터졌었을 때 이 문건을 입수했었고 입수만 해놓고 이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사건을 보면서 한번 좀 열어봤어요.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단순하게 이런 계엄 문건 자체가 이랬다. 충격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윤석열의 내란 사태의 계획대로 비상계엄이 실시가 됐다라면 어떤 식으로 우리 역사가 흘러갔을까?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수차례 비상계엄과 수차례 어떤 군사 쿠데타를 경험해 본 나라이기 때문에 이 계엄이 성공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현대사를 통해서 거꾸로 확인해 볼 수는 있거든요. 흥미로운 게 이때 이제 일단 박근혜 정권 탄핵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하는 동안 정말 매일매일 시위가 이어졌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무사령부의 문건을 보면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 촛불 집회 등 보수와 진보, 웃긴 건 진보 옆에 가로치고 종북 세력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원래 반공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단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이렇게 몸에다가 어떤 그 빨갱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새겨졌었던 나라죠. 근데 87년 민주화가 되고 민주화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통념을 벗어나서 다양한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기성세대들 입장에서 보기엔 위험한데 뭐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거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다 붉은 악마라고 해서 다 이제 빨간 옷을 입었었잖아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광장에 시뻘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성세대들 입장에선 어떻게 저렇게 빨간 옷을 입지? 젊은 세대들 입장에선 아니 빨간 옷이 뭐가 상관이 있는데 공산주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랬었던 문화적인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002년에 기성세대들한테 좀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군대 내 정원교육 같은 문건들을 좀 많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노태우 정권 때부터 기존의 반공주의, 즉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원래 교육을 했었었는데 흥미로운 게 88년 노태우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군대 내 정원교육에 한 항목이 추가가 돼요. 그 항목이 뭐냐? 신좌경 세력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노태우 정권 때는 제야와 운동권 세력들이 신좌경 세력이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촛불 집회 때는 노사모라든지 이런 어떤 세력들이 또 신좌경 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군대 문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태극기, 촛불 집회 등 보수 진보 세력 간이라고 해놓고 옆에다가 정확하게 진보는 종북이다.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정치적 아젠다로 어떤 기성 정치권에 대드는 세력을 오늘 빨갱이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좌경화된 시각, 좌경화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 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를 보게 되면 태극기 집회가 용어가 굉장히 극단화가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라, 뭐 군대를 동원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훨씬 더 극단적인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가 혼란할 때 여기도 나옵니다. 군사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즉 북에 도발이 있을 것이다. 북의 도발에서 대응하기 힘들다.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12.12 군사반란 때 나온 논리예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12.12 군사반란 때도 그렇고 서울해방 때도 그렇고 5.18 때도 그렇고 항상 자기들끼리 증폭시켜서 만드는 논리가 있어요. 대학생들의 학생 시위가 소요 사태와 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혼란을 극복해야 되는데 북의 도발 위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펼치는 멘트가 여기서도 다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이 문건은 박근혜 정권 때 나왔던 문건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대립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고 사회질서가 마비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계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아예 거꾸로 이 문건을 활용해서 아예 밀고 들어가는 선 비상계엄사법, 이렇게 이제 가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의 핵심이라는 게 뭐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군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한다라는 발상이에요. 그 군사대비 계획 검토를 보게 되면 계엄 임무 수행, 군 부대 지정 및 규모 판단 쭉 나옵니다. 그래서 8사단, 20사단, 25사단, 30사단, 2여단, 5여단 쭉 나오다가 139 특전여단 및 707 대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게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의 이 수장이 뭐죠? 한화회라는 군대 내 사조직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지나치게 단순화가 된 게 있고, 실제로 88년 민주화 이후에 월간조선이나 신동아 같은 심층 보도의 잡지들을 보게 되면 12.12 군사반란의 추동 세력 중에서 한화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수부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의 공수부대의 시작이라는 것이 전두환과 노태우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당시에 당시 이제 아주 촉망받는 군인이었었던 전두환, 노태우 등 장교단을 베트남전에 보내서 실제로 공수훈련을 체험을 하면서 도대체 미국의 추천단 기술인 공수부대가 뭐냐라는 걸 익히게 하고 와서 공수여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 전투하고 부사관 중심의 최고급 무기로 구성된 부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전두환이 영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아주 그 전두환에 가까운 직위이자 지금 거의 뭐 태극기 집회의 아버지죠. 박희도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공수여단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12.12 군사반란 그 배경을 보다 보면 그 공수부대라는 새로운 특수조직의 창출, 그 특수조직을 창출하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했었던 그들만의 리그가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국방력을 높이려고 했었던 시도인데, 그게 오히려 특권층을 양산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연상이 되죠. 이번에 보면 싹 육사들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거나 방첩사의 그 끈끈한 조직으로 모든 게 다 운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사회는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서 특수한 조직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엘리트 교육이죠. 근데 그 엘리트들은 사회의 기대를 부정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꼭 비단 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가더라도 노론소론 같은 게 왜 생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사회가 사회의 효율적 성장을 위해서 엘리트 교육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고착화가 돼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속적인 어떤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특히 이번에 한번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엄 시행 단계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진입로, 광화문, 국방부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휴대폰 전파 방해 및 진입목, 목이라는 특정 지역이죠. 지점 봉쇄 등 차단 조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총기 폭발물 탈취 예방 조치 및 소지자 검거. 우리나라에 뭐야 이게, 총기 폭발물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요? 예. 폭력 시위 확대 방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현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목소리와 화내는 것밖에 없어요. 일반 시민이 아무리 화를 내봤자 그냥 소리 지르는 거고, 기껏 해봤자 우격다짐인 거고, 주먹질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생 학생 시위라는 거 정말 최대가 투석전 정도인 건데,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시위 문화라는 게 80년대 말에 전두환 정권과의 투쟁 속에서 나타났던 박종철, 이한열, 이 엄청난 그 꽃다운 죽음의 아픔 속에서 그렇게 굉장히 거칠어진 거지, 과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치안을 통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력 시위 확대를 방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현실은 뭐죠?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조금 고려해 본다라면, 저도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지만 시작은 이제 광주에서 폭력 진압이었지만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준환마을 학살 같이 그냥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저것도 다 쏴버려야 돼. 명분도 되게 많았어요. 아니, 시민들이 먼저 돌 던졌다. 우리 공수부대가 몰렸다. 저 버스에 탄 애들 중에 간첩이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이번에도 다행히 군이 들어왔지만 유리창 몇 개 깨부신 거 말고는 정말 좀 온건하게 행동을 했고, 그 배경은 뭘까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현재 군이라는 건 지난 3, 40년간 누적되는 어떤 민주화의 교육을 사회가 충분히 받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권위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소위 말하는 까라면 까라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일단 보면 뭐냐, 개헌법 위반자 사법 처리 문제가 나옵니다. 합동수사본부 만들죠. 합동수사본부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었어요.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시해한 상태에서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돼버리는 그 순간 군대 내 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 그리고 중앙정보부, 그리고 플러스 이제 그 치안본부, 경찰 쪽, 이 세 개에 대한 정보가 합동수사본부로 다 몰려들게 돼요. 그러니까 눈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의 뒷받침도 있었지만 공수여단이라는 특수한 인맥 플러스 당시 정말 재수가 좋았던 거죠. 전두환 입장에서는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라는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보안사의 핵심 인력인 허화평, 허삼수 등을 동원해서 전 군의 전 사회의 정보를 다 확인하게 된 건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고첩 색출 및 종북세 국보법 위반자 조기 수사 착수. 되게 용어 낯설죠? 고첩이 뭔지 아세요? 고첩? 고첩은 고정간첩. 고정간첩. 난파된 고정간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정희 시대 때도 그렇고 이렇게 난파된 고정간첩이 우리 사회에 암약을 하면서 큰일을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어떤 시즌에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간첩으로 만들어버리는 간첩단 조작 사건이 크고, 고첩 색출은 뭐 기본이고, 종북 세력과 국보법 위반자,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런 저항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언론 매체에 대한 보도 지침을 하다라고 검열을 실행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포털 사이트, SNS 게시글 실시간 관리, 유튜브 등 계정 폐쇄, 나름 이제 진화하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방통위가 주관해서 유언비어 대응반을 구성해서 포털 사이트와 SNS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원회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방통위원회를 장악하는 걸 통해서 전체 방송을 관리한다? 이거는 박근혜 정권 때 완전히 실패했었던 거거든요. 물론 눈에 띄는 작업들이 있죠. 뭐 연예계에서 유명한 진보적인 사람들 퇴출시키고, 근데 그걸 통해서 방송이 장악됐다?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SNS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이번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됐죠. 헬기가 뜹니다. 헬기 막 날라오고. 그래서 전자민주주의가 군인의 어떤 그 전투력보다 빨랐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고, 그 다음에 영화 1987을 보셨던 분 혹은 이거 보시면 좋은데, 보면 거기서 이제 그 고창석 씨가 아마 동아일보 기자로 나오셨어요. 그 편집장으로 나오는데 칠판에 보도 지침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열받으면서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이 분필 지우개를 갖고 와서 딱 지우면서 다 취재해와! 에이! 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지금 될 수 없죠. 우리나라 헌법에 결정적으로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현행헌법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 첫째, 국회 해산권이 없어요. 국회를 해산시켜야지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는데 국회 해산권이 없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없냐? 국회에 3분의 2도 아니고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계엄은 무효가 돼요.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조항이 된 거죠.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권한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에요. 이런 말이 좀 어렵죠? 누가 했냐? 김영삼의 금융실명제예요. 너무 느낌 다르죠? 그러니까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는 그 가혹했던 독재자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하지 못했던 이 금융의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한 건데, 그게 현재로선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민의로 투표를 하고 대표들이 헌법을 만들고 헌법으로 정부가 조직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갑자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 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럼 무슨 근거로 만들어요? 헌법에 없는, 근거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일반적 민주의식 속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좋아, 헌법이 만들어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는 영구집권 체제를 꿈꿀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 자신이 어쨌건 이 무소불위의 카리스마를 가진 박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적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잖아요. 대표적인 게 김구,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조봉환 같은 사람들, 정적을 물리적 테러를 통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헌법을 뜯어고치면서 계속 본인의 임기를 연장했죠. 왜? 그렇게 권력의 맛을 들이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전두환에겐 막강한 군사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승만, 박정희, 특히 박정희 정권 때 독재의 맛을 봤던 수많은 관료 조직이 머리만 바꾸고, 우두머리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너무나 평상화가 돼서 좀 당황스러운데,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란 말이 나오면서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한 시위 원천 봉쇄 조치에 긍휼히 저항할 것이다.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가결을 시도할 것이다.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도. 근데 뭐냐?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해제 요구 직권상정 원천 차단한다. 원천 차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교수 미달을 유도한다. 야, 이거는 진짜 나쁜 놈들은 나쁜 역사만 기억하나 봐.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회 프락치 사건, 이승만 때 이제 국회 내 양심적인 소장파를 몰락시켰던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제주 4.3이나 여순, 순천 다 강경 진압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몰락시키면서 반민특위 다 와해시켜버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나에게 대들던 소위 말하는 양심적인 선동가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체포하면 된다. 빨갱이로 몰든 국보위로 몰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기소하면 된다. 딱 이 논리가. 극렬 저항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체포해서 뭐 벙커로, 이번 벙커 큰 거 있죠? 벙커로 끌고 갔다가 빨갱이 딱지 붙여서 군사재판장으로 넘기고 국회 자체는 사실상 이제 문 닫아버리게 만든다 라는 발상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제가 뭐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하지만 역사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는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역사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 계엄, 비상계엄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법률적 관계, 과거 역사적 선례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했었던 모습들, 요걸 이번에 다시 이렇게 같이 활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그것에 가장 적극 부응했던 세력은 현재 군부거든요. 이 군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2의 전두광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전 노태우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그 정도 아니고 저는 허평 정도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고 셌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딘가에는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번 사건 속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 크게 누굴 처단해야 된다. 누굴 바꿔야 된다. 이참에 앞으로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잘 나가는 나라들 보면 꼼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강력한 문화와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문화와 그리고 든든한 헌법과 법질서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 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디테일한 이야기로도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이번 사태는 복귀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또 함께하는 식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황혜란님, 미도리 낚시생활님, 제인정님, 바리킹님, 페스트패드님, 김도겸님, 임현숙님 감사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김재성님, 나나님, 그리고 민정님, 한자의 한님, 히벨로퍼님,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꾀돌이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좋은 컨텐츠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